너무 축하드려요. 왜 축하드리냐면요. 사실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감이 무엇이고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고 내 자존감이 낮다까지 까발려주는 책은 되게 많거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서문만 읽다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게 내 문제구나를 스스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문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서문이나 목차 정도까지 읽고 책을 사잖아요. 서문과 목차를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 책을 읽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이 책 하나로 드디어 나의 그동안의 평생의 고민인 자존감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나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다. 나 이 책의 서문과 목차를 읽고 가슴 설레이면서 그 책에 들어간 적 있다. 자, 여러분은 그 책의 마케팅에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이 서문과 1장까지는 좋아요. 보통 어떤 거냐면 여러분 책 쓸 때 목차를 잘 써야 돼. 목차랑 1장, 2장까지 써서 출판사에 보내거든요. 거기까지 보통 보고 책을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뒷부분의 솔루션 파트는 검증이 안 돼도 책이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처음에 엄청 설레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어때요? 앞에 설레게 만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힘 빠지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만 읽고 싶어. 이거 뭔가 앞이랑 약간 느낌이 달라.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남자랑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막 너무 모든 게 다 막 짜릿짜릿했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뭔가 계속해서 매력적이고 계속해서 신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로 갈수록 너무 이제 빈약한 거예요. 앞에 그 남자가 나한테 보여줬던 그 모든 게 그 남자의 모든 것이었어. 혹시 여러분 남자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다. 첫날 만났는데 그게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였어. 그날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가 갈고 닦은 모든 걸 다 나한테 한 방에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 책들이 뒤로 갈수록 특히 이런 심리학 책은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제가 책을 읽을 때 읽을 책이 많았거든요. 책을 이사를 제가 2번 하면서 엄청 많이 버렸어요. 근데 엄청 많이 버렸는데 여전히 서재에 읽을 책이 잘 없어요. 왜냐면 문제 진단 파트까지는 다 좋아. 근데 뒤로 가면 이 책에서 제안하는 솔루션들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은 개박살 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너무 탑다운 방식으로 알아버리다 보니까 사실 솔루션의 어떤 그 빈약함을 놓고 보면 선택할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게 여기에서 주는 솔루션이 아니라 문제 진단된 상태, 확인, 인식,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는 현실에서 내 현실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MF 케어랑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 유튜브 멤버십 이제 구독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았어요. 봐봐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수백만 원씩 1년에 멤버십으로 내고 들어오시죠. 그쵸? 제 멤버십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다 물어봤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왜냐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돈 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유튜브로 뭐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 벌었는데 이런 정도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유튜브 기준으로는 상위 5% 안에 들어요, 제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그거만큼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봐봐요.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면 돈을 벌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잖아요. 현실에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 근데 얼마 전에 대표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이 정도 소득 구간일 거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한테 연결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여러분은 수백만 원씩 내고 들어오는 이 프로그램의 기회를 드렸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이 시간에 들어오려고 일단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꾼 돈을 쓰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쓰잖아요. 그리고 애를 쓰잖아요. 유튜브를 쥐어 짜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내가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값지고 정병현 PD님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자기가 애 쓰고 들어왔는데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분이 감사를 느낀 이유는요. 저분이 돈 쓰고 시간 쓰고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저분이 고통을 겪고 때로는 시달리고 하지만 그 시달림 끝에 본인이 인식하는 게 달라졌고 보는 게 달라졌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달라졌고 진상들을 만났을 때 내 감정이 달라졌고 내 문제 해결 능력이 달라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뭐 다른 말을 했거나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야. 근데 감사라는 걸 꺼내는 거는 이건 아이스강 대표님한테 배운 거예요. 내가 무엇이 이득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라고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분은 정말 본인한테 이득이 된 걸 인식하고 그걸 나눈 거예요. 굉장히 잘 표현하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축하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아이스강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피파와 MFK와 함께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은 가벼워질 거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높아질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책에서 앞부분 저도 사실 이 책이 제가 몇 개 바이블처럼 끼고 사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 역시도 자존감에 대한 되게 엄청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었고 저는 사실 사람들이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문제를 찾다가 인식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를 알고 싶어서 그거를 탐구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보이고 자기 어린 시절이 보이고 내가 왜 이런 지경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갑자기 애는 뒷전이고 자기 어린 시절로 빠져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난 그래 본 적이 있다. 나 애 때문에 책 읽다가 내가 빠져서 나에 대해서 내가 막 탐구하게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 빠져 있는다고 내 문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한 게 오히려 타인을 도우려는 과정에 내가 이득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책이 되게 자아 존중 감정.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되게 막 가슴 벅차오지 않아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감정.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대하는 걸 봐야 될까요? 여러분 거래처 직원하고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대해요? 아니면 고객한테? 고객한테는 누구나 같아요. 네, 고객님 아주 그냥 뭐 이마가 머리에 전화인데 왜 이렇게 굽신거려? 그렇죠? 전화인데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전화를 받아. 상대방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나 애한테 전화하면 어때요? 그래 왜? 빨리 말해 바빠. 지금 일해야 돼. 갑자기 똑같은 전화하고 똑같은 난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갑자기 달라져.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돼. 아니면 낮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돼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아주 똑같으면 좋은데 그렇게 똑같지 않아요. 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똑같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고객을 대하든 내 가족을 대하고 고객을 대하든 내 아이를 대하고 고객을 대하든 내 부모를 대한다. 한 명도 없어요. 자, 일단 우리부터 그럼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건 가장 나쁜 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자주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야.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냥 지 기분이 나빠서 지 일이 안 풀려서 뭐 지 상황이 안 좋아서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괴팍하게 구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이에요. 고객인데 뭐 보험을 뭐 타달라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되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뭐 화가 난 듯이. 근데 그게 내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일단 지가 보험을 타야 된다는 건 문제가 생겼을 거고 모르겠지. 뭐 보험을 타는데 그때 내가 더 특약을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안 넣어가지고 돈이 생각만큼 안 나올까 봐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상대방의 그 분노나 화나 이 불편한 감정이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좀 그런 편이다. 상대가 뭔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나는 영향을 받는다. 맞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게 사실은 자존감이 낮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걔네가 파생시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죄책감을 건드리는 게 굉장히 사실 나쁜 거거든요. 자존감이, 어, 이런 경우 있어요. 자존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우리 아이 피드백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했을 땐 칭찬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잘못된 뭔가 행동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도 예를 들어서 숙제를 베껴왔어. 아니면 선생님이 약속을 안 지켰어. 거짓말을 했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좋게 타일러야 돼요. 따끔하게 말해줘야 돼요.
좋게 타일러야 될 수도 있고 따끔하게 말해줘야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처음이면 아이니까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지. 근데 반복적이고 상습적이고 고쳐지지 않아. 그걸 계속 좋게 말해요. 계속 좋게 말하면 애도 알아요. 병신이구나. 얘한테는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다. 계속 이 태도로 가보자.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저를 속이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계속 똑같이 좋은 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사야 그러지 말고 다음에 숙제 잘해와. 네가 그렇게 하면 속상하니까 다음에 그러지 마. 이렇게 계속 아이한테 똑같은 태도로 말하면 얘가 저를 긴장감이 있고 저한테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의 다른 이름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왜 착한가를 보면은 그 사람하고 대항해서 맞서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랑 내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문제를 개박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절대 문제를 나는 못 본 척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현서 PD님이 식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사장이 정상이에요, 또라이예요? 그 사장은 환자예요, 환자. 물론 그 사장하고 싸운다는 거는 알스강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람이 개새끼나 당나귀랑 싸우지 않는다고. 그쵸? 그 사장하고 싸우는 거는 사실 강아지나 당나귀랑 싸우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사장이 잡들이 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 잡들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잡들이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참 사람 인간은요 이상한 동물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불편하죠. 처음에는 그 사장에 대해서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할 만하니까 당했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일이 반복되면 이런 생각도 해요. 다행이다. 내가 아니라 제가 당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학교에서 반에서 맨날 혼나는 애만 혼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새끼가 정말 잘못해서 혼낼까? 어떤 날은 지가 마누라랑 싸우고서 기분이 존나 나빠서 그냥 혼내는 걸까? 그냥 내 기분이 나빠서 애들한테 화내고 때리는 선생님들 있어요. 있어. 학교 때 1교시에 들어오자마자 애들 때리는 사람은 애들이 정말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고등학생쯤 되면 얘기해요. 저 새끼 마누라랑 싸우고 왔나 보다. 아침부터 지랄이네. 그냥 애들도 알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자존감은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인간들도요. 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그 행위가 일어나다 보면 이게 문제고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 문제의식이 점점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나쁘냐면 처음에는 그 여자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그 여자가 어느 날 진짜 빡친 거야. 아우씨, 못 해먹겠네, 진짜. 내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거기 아니고 당장 때려치고 나가도 돼. 근데 그 여자가 안 나가는 건 누구 문제예요? 사장 문제예요? 그 여자 문제예요? 그 여자 문제예요. 아마 우리 오지랖 넓은 주연석 PD가 그 여자의 손을 꼭 붙들고 언니 여기서 이렇게 대접받지 말고 언니를 인정해주는 곳으로 찾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간다. 그냥 있는다. 그런 사람들은 못 옮겨요. 절대 못 옮겨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가 인간적이지 않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 생존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 어떤 식으로?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지난달에 나 밥 열심히 한다고 5만 원 더 찔러주기도 했고 지난번에 순대 남은 것도 좀 싸줬고 온갖 거를 다 끌어다 붙이면서 자기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끌어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남편한테 맞고 사는 여자들의 패턴이에요. 20대 때 혹시 그런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아주 이 새끼가 온갖 나쁜 새끼고 때려 죽여야 될 새끼인 것처럼 남자친구를 막 우리한테 나쁘게 마케팅. 다들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그 새끼랑 당장 헤어지라고 했는데 다음번에 다시 모임에 왔어. 어떻게 됐어? 그래서 헤어졌어? 아니, 오빠가 미안하대. 그때 오빠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자꾸 딴 남자 만나니까 오빠가 질투가 나서 그랬대. 우리 다시 잘해보기로 했어.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런 친구였어요? 많이 봤죠. 인간은요, 알려줘도요, 바뀌지 않아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나 혼자 하는 행동의 변화가 너무 어렵고 두렵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만들지 못해서 인생을 못 바꾸는 거다. 근데 걔네가 왜 그런 이상한 남자에게 벗어나지 못하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이거 남자는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나쁜 직장, 나쁜 상사, 나쁜 인간관계 다 똑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꾸 자기한테 원인을 찾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빠가 지난번에 나를 때리긴 했는데 나도 오빠한테 오빠가 나를 걱정하게 내가 했던 것 같아. 밤늦게 밖에서 그렇게 한 건 잘못이야. 밖에서 높게 가지고 논 건 잘못이지만 남친이 여자를 뭐 때린다거나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죠. 이 사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고 자기 안에서 없는 죄책감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면 과연 내 인생에 다시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근데 언제나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면 언제나 더 좋은 남자는 항상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20살 때 혹시 이 남자랑 헤어지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다른 남자는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준에 맞는 더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쉽게 만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바뀌고 내가 성장됐기 때문에 이 남자에 대해서 내가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 중에서 이제 보통 많이 생기는 게 관계 문제예요. 관계. 근데 여러분 봐봐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만 유독 민감하고 어떤 사람만 유독 불쾌하고 어떤 사람만 유독 왜 저렇게 불친절해라고 느끼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상대의 문제일까요? 그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상대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뭔가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사진 촬영을 다녀왔어요. 사진 촬영. 자, 여러분, 사진관의 본질은 뭐예요? 잘 찍는다. 잘 고쳐준다. 두 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장님 말투가 약간 불친절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불친절한 것 같은데 약간의 걱정과 의심을 안고 사진관에 갔어.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말투가 약간 여성스러운데 뭐라고 할까? 여성스러운데 약간 까칠한 여자 같은 말투를 쓰시는 사장님인데 실제로 만날 때 등치가 이만해요. 몸집하고 어울리지 않는 약간 그런 말투를 갖고 있는 분인데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심지어 1시간이나 빨리 갔거든요. 1시간이나 빨리 가서 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 줬어. 그러면 앞에서 내가 혼자 느꼈던 그 감정은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굉장히 쓸모없는 감정이에요. 굉장히 쓸모없는 촉이고. 근데 사람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그 뭔가 평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전화 통화할 때 나는 갈까 말까 고민해 본 적 있다. 있어요. 근데 그 패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거라는 거. 사실은 만나보기 전에는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관계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황미아 PD님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 얘기했거든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사실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는 타인에게 잘해야 돼. 착한 아이여야 하고 타인에게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거절하지 않아야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조건값이야. 그 조건값이 생긴 이유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이일지도 몰라.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근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게 있다고 해요. 엄마랑 아빠랑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대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나를 한마디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원하는 거에 맞추는 거야. 착한 아이가 돼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시절에 만들어졌던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성인이 됐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어 봤다. 타인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 대부분 사람들 다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있고 왜냐면 부모님이 뭔가를 시켰는데 우리가 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 착하네. 아, 이쁘네. 개새끼들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칭찬을 우리한테 한 거예요. 근데 개새끼들도 우리가 착하네, 이쁘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의 동물의 본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거.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제 특히 남녀 관계에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20대 때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잖아요. 혹시 여러분 연애에 대한 책 한 권이라도 읽어봤어요? 결혼 전에. 여러분, 제가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어떤 거냐면,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연애만 하면 되게 불행하고 왜 우울하고 왜 이렇게 연애가 힘들까?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됐어요. 남자들이 어떤 여자한테는 똑같은 남자예요. 여러분 똑같은 남자인데 여자 A랑 여자 B가 있을 때 남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원래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라고 남자가 말하는 건 주은숙한테만 그러는 거고요. 여자가 바뀌잖아요. 그 새끼 스타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나랑 연애할 땐 이 스타일이었는데 여자가 바뀌면 연애 스타일이 바뀌지? 사람은 누구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도 어떤 그런 스탠드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 보면은 의존적인 연애를 해요. 이 사람한테 되게 맞추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거기 또 그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 약간 그런 뭐죠? 마초 같은 스타일. 막 되게 약간 그런 남자한테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끌리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한 가지 영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직업적인 영역에 어떤 인생의 발전과 성취하는 영역에도 영향을 주는데 아이들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얘네들 능력 차이는 없어요. 근데 어려운 과제와 되게 해볼 만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해도 그냥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항상 하향 지원에서 과제를 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향 지원이에요? 하향 지원이에요? 똑같은 어떤 공부를 상향 지원 1번, 하향 지원 2번. 나는 어려운 거 택한다. 나는 쉬운 거 택한다. 자, 1번, 2번, 2명. 괜찮아요? 근데, 너가 선택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누군가가 너가 선택해라고 하면,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무의식 중에 내가 평소 하던 패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평소 하는 이 패턴이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이거든요. 1번을 택한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기질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2번을 택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쉬운 쪽, 쉬운 쪽, 쉬운 쪽으로 1도씩만 꺾여도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그동안 계속 선택했던 방향이 1도씩만 왼쪽으로 틀어져도 여러분 언젠간 이게 후진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선택의 방향성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선택의 종류 세 가지 있다잖아요. 쉬운 결정, 어려운 결정, 더러운 결정. 우리는 더러운 결정까지는 가진 않을 거예요. 남한테 피해주면서 얘 뒤통수를 쳐서 내가 돈 버는 방식 이런 거를 우리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이게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거야. 자, 여기 어떤 분들 이 보험업 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보험업 좋아요? 나는 그 직업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사랑스럽다. 직업이 만족스럽기보다는 그 직업에서 나에게 주는 커미션이 사랑스럽다. 다 여러분 커미션이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모든 일의 속성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 일 자체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일이 나에게 마진을 많이 주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얻는 뭐 수입이라든지 내 생활을 어떤 이끌어 나가는 거라든지. 근데 어쨌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 어려운 결정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요. 보험이 싫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하고 쿠팡하고 선택하면 어느 게 나아요? 보험, 쿠팡. 3번 보험과 쿠팡을 투잡으로 뛰어야 된다. 자,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어. 우리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지금 보험해야 되고 쿠팡 할 수 있고 보험이랑 쿠팡이랑 둘 다 해야 돼. 어떤 게 낫겠어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차마 손이 안 들어져요. 쿠팡, 쿠팡이 낫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여전히 늘 세모가 있고. 근데 사실, 어떤 이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대표님이 잠깐 저한테 보험업에 들어가서 그 라이센스를 따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라이센스.
근데 보험업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의 속성이 저랑 안 맞아요. 누군가가 아플 때를 기다려서 아플 거를 전제해서 이 사람한테 상품을 파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하고는 안 맞더라고. 저는 얘가 아프기 전에 얘를 도와주고 싶거든요. 근데 보험은 얘가 아파야 얘가 혜택을 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랑은 조금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엄청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마침 대한민국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기업을 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애국 운동을 하게 돼서 갑자기 그때 원래 그 주에 보험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이 공수처 직원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보험 따위가 지금 내가 이게 중요해. 그래서 책을 내 던지고 뛰어나갔죠. 그때 안 뛰어나갔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그 보험회사에 출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보험업에 들어갈 때 되게 제안에 거절이 심했거든요. 되게 심했는데 저는 분양이 부동산 판매업이 제일 싫을 줄 알았어. 근데 보험을 들어가려니까 보험이 더 싫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쿠팡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쿠팡. 쿠팡 왜 가냐면 본인이 이제 정치 분야로 들어갈 거면 실제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 당신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쿠팡을 들어가래요. 저한테 지금 계속 어떤 방향이 주어지고 있어요. 나는 이게 제일 내 인생에 경험하는 최악인 줄 알았는데 점점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방향이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하루에도 우리는 선택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의 방향이 어딘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나 사람은요 도전하는 건 무조건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패를 먼저 생각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부터 생각해. 아직 라이센스도 안 땄는데, 갔다가 하나도 못 팔면 어떡해? 너 라이센스도 없잖아. 너 아직 자격증도 없는데 뭘 팔아? 그러면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항상 가장 안 됐을 거를 먼저 생각하고, 실패할 걸 먼저 생각하고, 실패했을 때 자기 감정을 미리 떠올리는 거야. 아직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는데. 그래서 도전적인 거를 이 아이들은 회피하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성공을 했어. 그래, 자, 내가 이번 달에 여러분 그 보험은 막 마진율이 막 100% 1000%막 이렇다며요. 100만 원 팔면 1000만 원 받고 막 이런다며요. 맞아요? 100만 원을 팔았어, 내가. 1000만 원 벌었어. 물론 운이겠지. 근데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 송경희 PD님이 콜드콜을 해서 막 자영업자 찾아다녀서 10명, 10만 원짜리 10개를 끊어서 내가 1000만 원 벌었어. 그럼 이거 여러분 운이에요, 실력이에요? 운이다, 실력이다. 운이다, 실력이다. 자, 운, 실력 둘 다죠. 근데 이런 거예요. 운이라는 건 사실 어떤 일이든지 운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운을 만나려면 운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 예를 들어, 신데렐라가 예뻐. 심성도 좋아. 근데 집에서 맨날 망상만 해. 언젠가 왕자를 만날 거야. 언젠가 왕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신데렐라가 집에서 맨날 청소하면서 망상만 해. 왕자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마차를 타고 무도장으로 가서 왕자한테 강력하게 나를 아주 그냥 어필한 다음에 왕자가 당장 오늘 나랑 정말 방을 잡고 싶게 만들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발 한 짝을 흘리고 집으로 얼른 와야지. 그쵸? 근데 방구석에서 생각만 해. 언젠가 왕자를 만나면 왕자를 만날 그 노출값은 안 만들어. 그래서 항상 운의 영역이라는 게 있지만 그걸 만나려면 내 노출값을 스스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엄청나게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갑자기 이래. 아니야, 운이 좋았던 거야. 아니, 여러분, 자기가 잘했던 건 잘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아, 이게 여기까지가 내 실력이었고, 여기까지가 운이었구나를 내가 인지를 해야, 그걸 계속해서 지속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그런 거예요. 유튜브를 누구나 해요. 여자들 중에 정치 얘기하는 유튜버들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죠. 근데 저도 여기까지 온 게 사실 운의 영역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운의 영역을 만나기까지 매일 새벽까지 잠 안 자고 밤을 꼴딱 새면서 나 6시 반까지 찍은 적도 있어. 7시까지 찍은 적도 있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는 건 이건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 노력인 거야. 그러면 운도 있고 내 노력도 있는데 내 노력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자존감 낮은 애들은 좀 해보려 그러면은 도전 회피하고 어쩌다가 해서 잘 나왔으면 또 이건 만족하질 않아. 자존감 낮은 애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나는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는데 막 이 바닥에서 10년 막 있었던 어떤 막 그 되게 오래된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 비교라는 건 여러분 비슷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 있고 의미 있는 비교는요. 지난달의 주은숙과 이번 달의 주은숙을 비교하는 게 의미 있는 거지. 주은숙이랑 주연서랑 엄마의 같은 배를 같이 우리가 잠시 나눴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같은 배에 들어와 있었다는 이유로 형제끼리 비교하는 것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되게 안타까운 게 정신 건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 영역이 제일 어려운 게 널뛰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친년 널뛴다는 말 들어봤어요? 나는 미친년처럼 널뛰어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친년처럼 널뛰어 본 적이 있다. 일단 저 들게요. 우리 황현 PD님은 널뛰지 않았나 봐요. 이야, 쉽지 않은데. 근데 보통 여자들은 감정이 섬세해요. 그리고 뭔가에 어떤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근데 이게 좋은 면도 있어요. 여자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엄마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기르는 게 더 정서적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 감정이라는 거는 이게 여러분 마치, 그러니까 불을 붙여서 이게 확 들어가는 것처럼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한 10초, 20초 전까지는 감정이 평온했는데 갑자기 확 올라와. 뭐가 진짜 안에서 불이 붙어서 올라오듯이 확 안에서 올라오는 기분을 이게 그리고 여러분 갱년기가 되면 되게 심해진대요. 맞아요. 아직 저는 갱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갱년기는 아닌데도 가끔 이런 걸 느끼거든요. 갱년기가 아닌데 느끼면 갱년기는 10배의 법칙으로 느끼는 건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르락 내리락이 제일 위험한데 하나의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 사건을 감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은 연결돼서 한 번에 이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두려움, 불안, 우울,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감정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다시 또 나를 죄책감으로 끌고 가요. 또 죄책감으로 가서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한번 이 감정의 이 순환이 시작됐다는 건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 감정이 증폭해서 나간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감정이 안 좋으면은 인간들은 뭔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뭔가 액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폭식. 오밤중에 갑자기 폭식 아니면은 과음 아니면은 뭐 쇼핑으로 푸는 여자들도 있어요. 실제 쇼핑 중독은 여러분 이거는 병이에요. 병. 진짜 병이에요. 이거는 정말 병으로 진단이 되는데, 근데 저도 예전에, 저는 이사하면은 저희 집에 박스를 뜯지 않은 물건이 나도 뭔지도 모르는 물건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 약간 경미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사서 쌓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마음이 공허하면 자꾸 뭔가 사서 사람이 그걸 채우려고 한대요. 물건으로. 그래서 명품 중독 같은 것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되게 가치 있고 뭔가 남들한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좋은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근데 물건에는 여러분 알겠지만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샤넬을 들고 뭐를 들어도요. 이 똑같은 가방을 한 달 계속 들어보세요. 첫날 그 감정이 30일까지 가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12개월 할부로 아마 샤넬을 긁으실 거예요. 할부값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그 행복감은 이미 끝나서 물건은 있고 행복은 사라졌는데 돈만 내야 되는 이런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거. 근데 인간이 또 언제 화가 나냐면 돈 썼는데 만족이 없으면 화가 나. 그러면 2개월째까지는 샤넬이 그래도 나한테 기쁨을 줬는데 3개월부터는 얘가 애물단지인 거야. 아유 저놈의 샤넬 내가 미쳤지. 앞으로 10개월이나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얘가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불안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 이게 사실은 되게 문제고 그리고 아무래도 삶의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라든지 감정이 좋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예스가 진짜 예스가 아닌 거예요. 언니, 이번 주에 우리 애들 데리고 언니네 집 가서 우리 좀 바베큐 파티 좀 하고 좀 놀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라고 신우이가 갑자기 금요일 밤에 전화가 와요. 토요일 날. 나 좀 피곤하고 이번 주 쉬고 싶은데 식당도 모처럼 때려쳤겠다. 쉬고 싶은데 갑자기 와요. 그럼 여러분, 예스라고 해야 돼요? 싫다고 해야 돼요? 2번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2번 뭐래? 그래요. 그래요. 와서 놀자고 이 악물고. 맞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거절하면 얘가 나를 쌍년이라고 생각할까 봐, 욕 먹을까 봐.
매정하다고 생각할까 봐. 근데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다 내 생각이야. 아니,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면 어때요? 그죠? 걔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져요? 근데 사실은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한 내 선택인데 그 분노는 누구한테 향해요? 금요일 밤에 전화해서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한 그녀한테 이게 분노가 향하는 거야. 근데 말해요? 말은 안 해. 막 이제 꼭 참아, 꼭 참고 아까 누가 그랬잖아. 한 번 화낸 건 10번 만에 터트린 거라고. 그죠? 그럼 이제 그 화 누구한테 가는 거야? 타지에서 고생하다가 들어온 남편이 들어오면 오빠 근데 말이지 갑자기 남편한테 그 화가 불똥이 튀는 거야. 남편 무슨 죄예요? 해외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헌신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 근데 이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내가 한 번 말한 건 앞에 10번 쌓였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해보거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보통 말할 때 우리가 한 번만에 말해요. 진짜 10번쯤 참았다 말해요. 참았다 말해. 왜?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핸들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한 번 내가 이 감정을 느꼈을 때 바로 표현하는 건 너무 미성숙한 것 같으니까 10번 정도는 참는데 근데 참는 것 자체가 좋거나 나쁜 건 아닌데 참지 않고 더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야. 그냥 문제를 미루고 회피하는 거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문제를 미루다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폭발하고 사실은 그 10배의 법칙으로 문제가 한 번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한 번의 부부싸움으로 여러분 이혼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아는 커플이요. 제가 20대 중반, 초반에 저 알바하던 사장님인데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를 너무 좋아했는데 나이가 저랑 10살 넘게 차이가 났는데 너무 나이값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나이값을 못하고 어떤 식이냐면 35인데 23살짜리 애한테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뭔가 호감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이트 갈냐? 여러분, 35이에요. 20살 초반 애한테 뭔가 이제 진지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20대 초반 애들이나 할 법한 되게 미성숙한 사람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가 10년 정도 연애했대요. 여자친구랑. 근데 에버랜드를 한번 갔다 왔대요. 내려오는 동안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했대요.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대요. 그럼 그 사람들 여러분, 그 무슨 사건이 있어서 헤어진 걸까요? 전 단계 문제가 있었을까요? 전 단계 문제가 쌓였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문제를 드러내서 해결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노출값으로 파기될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문제라든지 불만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 그래서 미친년처럼 날뛰는 게 이런 패턴이에요. 어떨 때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내가 돈도 제일 잘 벌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 가슴도 제일 크고, 내가 제일 이쁘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어떤 날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년인 것처럼 으스대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날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갑자기 하녀처럼 굴어. 갑자기 하녀처럼 굴고 갑자기 너무 내가 루저같이 굴고 근데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 본인 마음에서 본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도 하고 왜 도대체 이렇게 날뛰냐는 거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아까 전에 그 도전을 선택하지 않는 아이들. 비관주의를 택해요.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야. 아침 출근길에 주차를 잘, 그러니까 운전을 잘 못해서 차를 뒷바퀴를 긁었어.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일 사건이에요. 아유, 주은수 운전이 아직도 미숙하네. 아직도 휠이나 긁고 다니고. 그냥 바퀴 휠을 수리하면 끝나는 문제야. 근데 갑자기 거기서 난 왜 늘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했던 어젯밤에 밥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어제 고객하고 전화를 놓치고 막 그냥 뭐 고구마 줄기처럼 앞에 게 싹 나와. 맞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단일 사건인데 여러분이 잘못된 질문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앞에 고구마 줄거리들이 쫙 그냥 세트 메뉴처럼 한 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도 그래요. 타인한테도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났을 뿐인데 예전에 얘가 나한테 줬던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밑에 숨겨져 있다가 걔네들이 한 번에 올라오면서 이제 내가 뭔가 그런 어떤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비관주의를 선택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비관주의적인 감정을 택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이 점점 인생이 좋아지고 잘 풀릴 거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람들이 감정이 안 좋을 때는요, 되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알스강 대표님 맨날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그 말만큼 현명하고 지혜롭고 사려 깊은 조언이 없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침대 정리하는 것 자체가 걔한테는 그거 자체가 걔한테는 엄청난 침대 밖으로 나왔잖아.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걔한테는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현재 내가 하던 일보다 어려운 일을 선택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멀리 다녀야 되나? 근데 이전에 나였으면 하지 않을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거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찾으면 좋은데 찾아요? 잘 못 찾아요. 내가는 잘 못 찾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인생에서 1부터 우리가 10까지 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0에서 1 상태, 존재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0.1, 0.1, 0.1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생이 잘 풀리고 그 좋은 방향, 우리가 원하는 그 뭐 진짜 위상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10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0.1 단위의 엄청나게 촘촘한 도미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미노를 여러분이 하나 잘 선택했을 땐 한 칸 앞으로 가고 잘못 선택했을 때 도로 뒤로 오고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된 도미노를 많이 선택한다고 했을 때 왜 지하층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하나의 작은 의사결정이 앞으로 갈 것인가 나를 도태시킬 것인가인데 그렇게 매번 계속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보통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건 사고의 패턴이거든요. 패턴이라는 거는 그 방향으로 지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잘못된 선택의 방향이 들어오면 잘 될 수도 있고 좆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방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은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안 해볼 거야 하는 애도 있고 되게 완벽주의처럼 막 과도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저요. 저는 남한테 말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냥 누가 나한테 왜 말하려고 입을 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난 너무 스트레스야. 난 누구한테 아무 지적도 안 받고 살고 싶어. 근데 세상에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면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 했거든요. 새로운 분야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 마케팅 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판매할 때도 그랬고 아무리 내가 이전에 내 학원업을 잘했다 할지라도 업이 달라지면 갑자기 그 업에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업이 달라지면 제가 너무 이 막 그 땅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지적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지적을 받으면 이 부분에 업무가 능숙하지 못하구나, 이 부분의 업무를 더 내가 노력해서 개선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창에 찔리는 기분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창으로 찔렀어요? 아니면 피드백을 했어요? 피드백을 했죠. 업무적인 피드백인데 창으로 찔리는 기분이니까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코칭 받을 때 나는 처음에 좀 아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한테 코칭 받을 때 아팠다. 아팠다. 있어요? 어, 이런 거예요. 아팠다는 그 사람이 나를 창으로 꼬챙이로 찌른 게 아닌데 내 안에 있던 상처가 그냥 건드려지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통증을 느낀 거다. 자,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그거 자체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했네? 그럼 다시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했을 때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실패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의 그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는 게 정서적으로 되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으로 경제가 무너진 그 실패보다는 그 사람의 심리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 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된다.
그래서 지금 자존감이라는 거 사실 그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뭐 콜드콜이라든지 각자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리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겪지 않으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단련시키고 훈련시킬 수 없는 영역이 심리예요. 심리라는 건 이전 인간들한테 무조건 시달려야 되고 개새끼들한테 무조건 내가 많이 노출돼야 되고 그리고 개새끼구나를 알면 인간이 개새끼한테 화를 내진 않잖아요. 그쵸? 개새끼가 여러분한테 뭐 집에 와가지고 막 죄를 저질렀어도 개새끼를 우리가 고소해요, 여러분. 저 새끼를 당장 내가 파출소로 데려가서 콩밥을 먹여야 돼. 안 이러잖아요. 근데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배신감, 분노가 일어나는 건데 원래 인간의 기본값은 그렇다라는 걸 알면 사실 상처로 가져올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이 실패했을 때 이거를 또 한 번의 상처로 가져와서 이게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고 하거든요. 결과에 대한 실패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자책하는 화살을 찌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패를 안 하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침에 증명사진 제가 찍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날이 엄청 더웠거든요. 에어컨을 이빠이 틀고 머리를 30분 동안 드라이를 했어요. 가지런히 웨이브를 살짝 넣어서 예쁘게 드라이를 하고 이제 그리고 귀걸이 중에서 좀 반짝반짝 이쁜 거를 달고 제가 금속 알러지 있어서 오래 못 달거든요. 아무리 스와rov스키라도 오래 못 달아요. 근데 딱 이제 갔는데 사진을 찍으러 보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머리가 이 너플너플한 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0분 드라이한 머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쪼맸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귀걸이 분명히 그냥 봤을 땐 예뻤거든요. 사진에 있던 만한 스와로브스키가 여기 여러분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증명사진. 아, 제가 오늘 뭐 찍었냐면 그 새로 정당이 하나 생겼어요. 그 보수 진영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분이 만든 정당의 최고위원을 제가 최고위원이라고 두 명만 뽑는 거예요. 투표로. 제가 오늘 그거 신청했거든요. 근데 정치 정당의 최고위원을 지원하는 사람이 이만한 귀걸이가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연결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사장님한테 저 근데 혹시 저 귀걸이 좀 지워주실 수 있어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귀걸이. 근데 제가 만약에 증명사진을 많이 찍어봤고 그렇게 공식적인 자료에 들어갈 사진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알았으면 머리 드라이도 안 했고요. 귀걸이도 안 꽂고 갔어요. 그죠? 많이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 분야에서 내가 이런 경험은 안 해봤기 때문에 엉뚱한 그런 선택을 하고 간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한번 당해본 인간의 패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그런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상처가 되나요? 아니면 내가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있죠. 아마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정병임 PD님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자영업하면서 인간을 제일 많이 겪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을 많이 겪어야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깊이가 생기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인간을 겪는다고 무조건 또 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 태도가 굽신거리면서 고객을 만약에 상대했어. 그러면 겪었다고 또 내가 그만큼 깊어지고 성숙되는 것도 아니다. 자,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감정이 이 조건 반사처럼 일어나는 죄책감인데, 저는 대표님께서 이거를 예전에 피드백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고객이랑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올라오는 그 감정들 있죠. 고객과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자녀와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내가 하는 일에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보통 지인들한테 얘기하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잘하면 되고, 다음에 잘할 수 있다는 거에 근거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단지 그 사람의 마음에 밴드를 붙여줬을 뿐이지, 상처가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밴드만 붙여놨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골맞어, 여러분. 아내가 썩어서 골맞는데 밴드 붙인다고 해결이 돼요? 골맞으면 째고 고름을 짜야지 염증을 제거해야지.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조건반사처럼 일어나는 이제 죄책감을 조심해야 되는데 실패했을 때 또 고통스러운 게 이 죄책감이에요. 계속 파고 들어가.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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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생각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현재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50년 전으로도 한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이 막 다양한 죄책감이 또 가져오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가져와요. 내가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가면 앞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전에 있었던 실패 하나를 가지고 미래까지 또 비관적으로 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대표님께서 딱 분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곱씹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매우 납득 가능하게 정리를 딱 해주시는 거를 보고 그게 여러분 되게 사람의 어떤 그 불필요한 심리적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에너지가 낭비되는 걸 딱 정리해 주신다고 할까? 나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대표님이랑 소통하면서 난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간의 생각은 우리가 멈춰야지 한다고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들어와서 생각이 종료될 수밖에 없는 어떤 명분이 들어와서 그게 클리어해서 명확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악순환으로 돌아가요. 근데 딱 정리가 됐으면 이건 일단 패스해 놓고 다음 생각으로 내가 다음 칸으로 이동해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여기에 빠져드는데 조건 반사처럼 이제 일어나는 이 죄책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기를 의심해요. 내가 이런 거를 이런 데서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내 주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 당 새로운 정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보통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당에 가입해요. 당원으로 당비를 내고 최고위원은 전체 그 당에서 네명을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낼 수도 있고 추천을 받아서 이 중에서 두 명만 뽑는데요. 여러분 학교 때 과대표도 안 해봤고요.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반장 한번 해본 게 투표로 뽑힌 건 3학년 때 반장 한번 해본 게 끝이에요. 게다가 정치? 여러분 제가 정치를 뭘 알겠어요. 몇 달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놔라! 내놔라! 우리 대통령을 돌려내라! 겨우 몇 달 한 것뿐인데 자격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으면 제가 그거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나라는 걸 생각했으면 그거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의사결정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면 하지 않을 선택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보다 훨씬 더 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비전을 나한테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거야. 나는 안 보이니까 그 약간 장님처럼 이게 지팡이 잡고 끌려가는 거야. 그 사람이 끌어가니까 그 사람이 끌어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더듬더듬 한 발 한 발 디뎠는데 거기서 뭐가 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득과 혜택은 싹 다 우리가 누리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저도 절대 못해요. 저는 완벽한 계획형이에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래서 들어가서 너의 플랜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플랜이 없으면 저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큰 일은 주은숙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 좋은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실력의 영역이 한 10, 20이라면 운의 영역이 80이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운으로 네가 이걸 해라라고 나를 거기다 던져 넣어주시면 들어가서 그냥 부딪히면서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해도 경험을 얻잖아요. 어제 저 2시간 잤거든요. 페이퍼 작업하느라고. 자기소개서랑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공약 같은 거 있어요. 그다음에 하여튼 저의 모든 과거를 싹 다 까발려서 거기다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퍼 작업하느라고 2시간 자고 서울 갔다가 오늘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안 해도 돼요. 그쵸? 그거 한다고 나한테 이득되는 거 없잖아. 근데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걸 항상 의도적으로 일부러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생각할 수 없는 이득과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일수록 일부러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든지 싫든지 대표님이 하라고 푸시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푸시가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렇게까지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 불편한 걸 할 때 우리의 그 리액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불편한 거 할 때 리액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나 드러난다. 나 안 드러난다. 황미아 PD 안 드러날 것 같아. 아, 안 드러나시는 분 있네. 아, 드러나요? 좋아요.
안 드러내고 싶은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막 그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으로 상상되잖아요. 뭐라고요? 가서 오늘 자영업자 10명 미팅하라고요? 나도 모르게 들으면서 상상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나쁜 연애 습관 가진 사람들은요, 나쁜 비즈니스 습관으로 연결돼요. 이거 예전에 대표님이 연애 습관이 비즈니스 습관이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남자가 나한테 욕하고 때리고 함부로 대해요. 못 헤어지는 여자들이 있어요. 고객이 나한테 함부로 대해요. 자꾸 선을 넘어요. 근데 야, 꺼져. 못해요. 그냥 계속 창녀처럼 하녀처럼 굽신거리는 거야. 왜 그런가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여기까지가 내 선이니까 이 선에서 나를 보호해야 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없어. 자기 스스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고객이 선을 넘어도 남편이 선을 넘어도 가족이 선을 넘어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자고 그냥 굽신굽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선을 넘어서 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선을 계속 넘는데 그걸 내가 선 긋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객을 잃을까 봐, 남자를 잃을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나에게 선을 넘어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미친년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미친년. 혼자 막 널뛰어. 이것들이 나를 진짜 그러다가 혼자 미친년처럼 널뛰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죄책감에 빠져.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남편과 우리 아이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 고객님이 나한테 지난달에 3명이나 소개시켜 줬는데 그러니까 미친년처럼 널뛴다는 거 기준이 있어서 일정하게 기준을 유지해야 고객한테도 그게 건강하고 나한테도 건강하고 남편한테도 건강하고 나한테도 건강한데 내가 그런 기준 자체를 세울 수 없는 상태면 이 내가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내 상태 때문에 우리가 뭔가 건강하게 관계 형성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모든 거는요 사실 다 그래서 나에게 원인이 있어요. 나에게 원인이 있는데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항상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의 명확한 기준이 있고 고객을 대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있다. 나는 고객을 대하는 기준이 있다. 1번. 나는 명확하게까지는 아니다. 2번. 기준 있다. 1번. 나는 명확하게까지는 아니다. 기준이 있다 1번, 있다 1번, 명확하게는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간들이 사실 대체로 어떤 카테고리로 나뉘거든요.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정병훈 PD님은 지금 없다고 했는데 뭔가 본인 나름대로 A, B, C, D 그룹에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대하는 그 습관화된 패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머리형, 장형 이런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대하는지 다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효율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머리형인 애들은 이것만 채워주면 계약이 빠르더라가 나한테 한 번 정보가 들어오면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그 방법을 내가 꺼내서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잘못된 질문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불안행성과 확신행성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불안행성은 못 믿는 거야. 나도 못 믿고, 쟤도 못 믿고, 다 못 믿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받으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부족해. 그래서 다른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삶이 어때요? 되게 사실은 고달퍼지죠. 얘를 만나면 얘한테 맞춰야 되고, 쟤를 만나면 쟤한테 맞춰야 되고, 그래서 뭔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해야 저 사람들한테 다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찾는 게 모두한테 사랑받는 방법이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저희 팀장이 자격지심이 되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 대학원 출신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검정고시의 방통대를 나왔어요. 검정고시의 방통대를 나와서 그래도 이제 그런 영어 교육 전문 기업에 팀장 하면 괜찮지 않아요? 사실은 되게 잘한 거잖아.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다 보니까 대학원 나온 애들을
그렇게 잡들이를 해요. 왜냐면 대학원 나온 애들이 잘하면 자기가 이제 학력에 대한 그게 약간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게 그 싫은 거고, 만약에 얘네들을 잡대리를 해서 못하면 코바라 니네 대학원 나봤자 별 쓸모 없지 않냐. 그래서 항상 이 잡대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잡대리를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요? 잡들이 당하잖아요. 그 사고가 점점 마비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것마다 지적을 받으면 뭔가를 잘 하던 애들도,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뭔가 하기만 하면 막 득달같이 달려와서 좀 잡아대니까.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잡대리를 해도 전혀 굴하지 않는 놀라운 인종을 하나 만났어요. 그 아이는 아무리 팀장이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넉살스럽게, 약간 애교인 듯 되게 넉살스럽게 팀장한테 오히려 그 아이가 이제 막 어떤 그런 하니까 이 사람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난 이런 애를 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한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은 그 사람의 이상한 시스템에 다 파괴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해맑은 이 아이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순수하게 그냥 다 표현한 거예요. 심지어 그 이제 그 여자 팀장 한 명이 되게 무섭고 되게 뭐라고 할까? 그게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되게 무서운 사람인데, 그 무서운 여자의 그 무서운 여자한테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이제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변호사였거든요. 남동생 전화번호를 땄어요. 언니 남동생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남동생은 얘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 근데 남동생의 후배가 진짜 우연히 아이패드에 얘가 떠 있는데 얘를 본 거예요. 예뻐요. 되게 예뻐. 그래서 그 친구가 얘 누구야? 나 얘 소개시켜 줘. 그래서 결국 변호사랑 결혼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상대가 어떻게 나한테 대하든지 내 안에 거절이 없으면 나는 괜찮을 수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상대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나도 사실은 거기에 동의가 돼. 나도 사실은 내가 병신 같고 나도 사실은 내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걔가 나를 갈구는 거에 같이 주눅이 드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인정하고, 아, 그래, 내가 이 부분은 좀 미숙했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서 개선하자.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부족한 나도 그냥 괜찮다라고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되게 막 많이 시달리잖아요. 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진짜 하찮은 목표에 시달려요. 부부들이 가정에서 싸우는 거, 대한민국의 미래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좌파와 우파 부부가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너 뭐 양말은 어디다 벗었냐? 지난번에 내가 네 침대 밑에서 빤스를 발견했다 등등등 해가지고 온갖 시작지 않은 진짜 하찮은 문제들로 다 사람들이 시달리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 삶자리에서 여러분 되게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슈거리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실은 에너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해법들이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안아주고 이름 불러주라고 했잖아요. 아까 정경인 PD님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못 꺼내는 나를 또다시 한번 나를 비난당한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꺼내는데 너는 왜 못 꺼내?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상처를 안고 돌아온 거야. 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왜 어려우냐면, 심리상담소에서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고쳐줄 수 없는 게, 상처가 있는 거를 확 드러내서 확 꺼내서 이거를 표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못 건드려요. 건드려줘야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고민이 뭐고 진짜 상처가 뭔지를 건드려줘야 그게 나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속 안에 상처가 있으면 얘를 확 한번 째서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 근데 못 건드려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너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야라는, 사실 더 큰 문제를 안겨주는 그런 문제 상황을, 더 큰 문제를 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딱 동의되는 거 한 가지. 만약에 여러분이 시달리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일단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쵸? 우리 각자 자기 다 지금 본업을 찾아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될 때는 우리 다 어때요? 어깨가 쫙 펴지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막 뭐 계약이라도 한 건 하면 오늘 막 내가 세상의 주인공 같잖아. 근데 내일 고객이 전화 왔어. 근데 저기 팀장님 그 보험 계약건 좀 미뤄야겠네.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그좀 이따 하지. 그럼 갑자기 어때요? 어깨가 확 앞으로 꺾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은 문제에 안 시달리려면 우리가 어제 조양 대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에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지루하게 견딜 것인지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석세스 리소스 제가 이제 2,500만 원 교육비 내고 세미나 간 것까지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거기다 썼거든요. 자꾸 드림 빅 크게 생각하래요. 크게. 그래서 드림보드를 만들었는데 유튜브 구독자 2,000명도 안 되는 상태에서 10만이라고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니까 지금 2천만 원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년 연봉이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거기다 여러분이 연봉 10억을 쓰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나한테 구독자 몇 명인지 물어볼까 봐 두렵고 내 유튜브 채널 뭐냐고 물어볼까 봐 두렵고 10만이라고 쓰는데 너무 막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야 내 안에. 근데 일단 그거를 내가 크게 생각하고 나면은 크게 생각을 크게 했다는 건 뭐예요? 안에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내가 만든 거죠. 이렇게 내가 호언장담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스스로가 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콜드콜 하루에 한 50명 정도 쉽지 않죠. 현실적인 목표를 자꾸 정하다 보면 현실보다 내가 실행하는 건 더 작고 그러면 점점 우리 사실은 반경이 좁아진다는 거. 그래서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나답지 않은 생각, 자꾸 나답지 않은 행동, 자꾸 어, 비합리적인 생각, 비합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혼자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은데 하려고 마음 먹고 시도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입술로 여러분이 꺼내서 표현하는 동안 무조건 여러분들의 삶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삶에는 무조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 다 구멍이 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이제 석세스 리소스라는 그 교육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유명하고 꽤 자기 사업체로 이제 브랜드 뭐 구축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사람마다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 그래서 그 구멍 하나를 채우지 못하면 이 구멍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장 하기 싫은 거부터 해버리면 어차피 여러분 다 인생에는 어차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재미있는 순간만은 없어요. 재미라는 건 여러분이 그걸 했을 때, 통장에 돈이 꽂혔을 때, 고객이랑 뭔가 잘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알려졌을 때, 결과가 들어왔을 때 그 순간의 찰나의 느낌이 즐거움과 기쁨인 거지. 과정에서 사실은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거는 쉽지 않아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고, 즐거움, 기쁨, 보람 이런 거는 일이 됐을 때 월급 꽂히는 날 그때 우리가 하루 느끼는 거고 나머지 기간은 사실 그 하루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지루함을 견딜 건가 이거를 각자 선택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하찮은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하찮은 문제. 그리고 이 책에서 그런 얘기해요. 일하지 않을 때의 나는 누구인가?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여백이 저는 되게 요즘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백이 없이 살면 바쁘게 사는데 그 바쁘게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긴 뛰는데 여러분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경주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뛰긴 뛰는데 너무 열심히 뛰는데 경주 안 끝나고 가끔 이제 그 미친년 널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되게 의미 있게 사는 것 같다가 어떤 날은 가슴에서 갑자기 막 천불이 올라오다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진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건이에요? 사건을 일으킨 인간이에요? 아니면 본인이에요? 본인이에요, 본인. 그리고 우리 다 그거 알아요. 내가 사실 타고 들어가면 그 내가 반복적으로 나한테 불편을 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내가 이 기분을 느끼는지도 알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되게 조종하기 쉽다. 그리고 누구나 구멍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구멍 하나. 그 구멍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사단이 영리하게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고 어떤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걸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은 자꾸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감정의 방향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출석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게 뭐 우리가 책을 읽고 인지하고 나를 좀 보다듬어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그 문제를 얼마나 집중해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은 여러분 분명히 시간 속에서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다가 아니라 큰 문제에 내가 시달리고 있지 않는 게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라는 거. 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